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한, 근조 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 경제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군불 침대 갔었잖아요. 현장. 예, 현장 네. 팟짱. 네. 생중계 막 했잖아요. 드디어 팔렸대요. 계속 안 팔리다가 네. 뉴욕에서 주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울산의 한 약사님이 2개 예약하시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주문이 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팟짱에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매출 증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아니 저한테도 한번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요. 전화 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그 전화번호를 네. 저장이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어떤 분이 목소리 큰 소리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 잘 안 들려가지고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 목소리 다 알아듣더만 왜 김 기자는 못 알아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군불이라고 군불. 그러니까 그때 방송 때 네. 나간 다음에 저기 많은 그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이 회장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굉장히 귀에 익었나 봐요. 굉장히 강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몇 분의 그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또 집 그 회사로 전화를 받으면 회장님이시냐고 막 자기 목소리 다 알아듣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민주 사장님들께 요청드립니다. 팟짱에 광고를 주시면 이렇게 잘 나간다. 전화도 되게 많이 오고 네. 어떤 분은 그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공무원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공무원도 듣는 방송. 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그 물건 보고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를 하셨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업되셔가지고. 네, 많이 팔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불침대뿐만 아니라 우리 풍무양꼬치 서포터즈 1호점이죠. 네. 팟짱 서포터즈 1호점. 풍무양꼬치 그리고 순고비네 저희가 또 가야 되거든요. 부산에 그렇군요. 본점이 있고 서울 신림동에 분점이 있다고 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일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그 중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네. 저희가 그날 현장에 지난주에 가서 뵀을 때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 잘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어떤 그런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더 알려드리고. 그러니까요. 네. 예. 적극 홍보하고 싶어요. 중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팟짱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힘내시고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빈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얘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또 재벌이네. 우리나라는 재벌이 참 걱정이에요. 네. 이 재벌 개혁을 하지 않고서 과연 경제 민주화 그리고 공정한 경제 성장론 이런 게 가능한 거냐. 맞습니다. 늘 네. 그 재벌의 길목에 막혀가지고 그렇죠. 빽하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위기론 이게 네. 보니까 꽤 됐어요. 꽤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위기론 얘기는 뭐 이미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이제는 그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위기가 결국은 삼성그룹의 위기로 번질 수가 있고, 삼성그룹의 위기는 결국은 한국 경제의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그 거대 재벌 삼성의 어떤 위기가 네. 한국 경제 위기로 곧바로 올 수 있는 삼성발 경제 위기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죠. 삼성발 경제 위기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 왜냐하면 뭐 18만 삼성인 플러스 곱하기 4 하면 거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게 네. 몇 명이냐. 그래서 네. 수도권 인구의 상당한 수가 삼성 가족이다. 뭐 이제 이런 그럼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발 경제 위기. 근데 이게 뭐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퓨어 경제, 경제를 보는 맑고 순수한 홍조학 의원님에 따르면 삼성, 뭐 현대차, SK 할 것 없이 네. 뭐 국내 재벌들이 전부 이른바 차세대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부 무슨 면세점 뭐 그냥 그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뭐 부동산 네. 뭐 그런 것들만 다 하려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머리 써가지고 하는 뭐 그런 알파고 뭐 이런 류의 인공지능류의 근데 요새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동네에서 네. 어떤 아줌마들 얘기인데 알파고가 어디 있는 거야. 알파고가 고등학교인 줄 알고 알파고가 근데 실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알파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오 네. 정말 캐나다 알파 하이스쿨? 네네. 와 역시 그래서 캐나다에서 휴가를 갔다 온 사람이라 다르네. 저는 몰랐는데 알파고 있어요 진짜? 네, 진짜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구나. 캐나다에. 그래서 캐나다로 가야겠네. 네. 여하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건데 네. 얼마 전에 갤럭시 S7 나왔잖아요. 네네. 이거 좀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네.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제품 자체는 저도 한번 보긴 했습니다. 그 매장 가서요. S7이 지난 2월 달에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에서 네. 한번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3월 그때 20일경에 해가지고 국내에 출시가 됐고요. 지금 네네. 이제 공식적 시장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풀리기 했고, 지금 현재 초기 시장 반응은 뭐 그닥 예전처럼 폭발적이다 뭐 그런 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조용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게 S6 이전 모델 S6도 되게 이제 뭐 엣지라고 약간 둥글게 네네. 면을 깎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S6와 같이 S7과 또 S7 엣지라는 어떤 면을 둥글게 깎은 네. 또 그런 어떤 모델도 같이 나왔는데 S6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다만 방수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수? 그렇죠. 요즘에 막 광고 나오잖아요. 막 물속에 막 진짜 빼고. 방수 되나? 되겠죠. 일정 부분. 분명히 방수와 방진 뭐 이런 먼지 이런 것들 막는 방수 방진 기능 이런 그리고 뭐 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 일부 네. 기능들이 좋아진 건 분명하고요. 네. 디자인도 좀 더 메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고 평은 있습니다. 전문가들 평가도 있고. 그리고 또 어제 뭐 나온 뉴스 보니까 삼성에도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만 미국 컨슈머 리포트라고 있잖아요. 네네. 되게 그 소비자들 그 네. 어떤 제품 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는 거기서도 이제 이번에 휴대폰 부분에서 뭐 S7이 뭐 1,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야 뭐 최신 제품이니까 당연히 뭐 1, 2위를 가겠죠. 신상이잖아. 그렇죠. 신상이니까. 일단 신상 나오면 좀 보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그런 그 스마트폰 어떤 제품 성능이나 품질에서는 일정 네. 부분 그 뭐 하이엔드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소비자 품질 만족도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봐죠. 네.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제품의 성능 품질에 상관없이 지금 네. 현재 시장에서 과연 이 프리미엄급의 제품이 얼마만큼 팔릴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포함해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핸드폰 다 갖고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는데 더 프리미엄급으로 더 또 옮겨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미 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다 좋고요. 또 말씀하신 외국인이 것처럼 와서 그랬대잖아요. 네. 와, 이 나라 무슨 초등학생들이 아이폰을 갖고 다니고. 맞아요, 진짜. 아니면 다 이렇게 맞습니다. 비싼 핸드폰을 초등학생들이 갖고 다니고 그러냐. 그렇죠. 스마트폰을 웬일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미 그런 상황에서 S7도 나오긴 했는데 여하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품이 기존에 옛날에 S4는 되게 그 글로벌 환경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갈 때는 그 잘 팔렸지만 S5, S6가 별로 큰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올렸고 S7도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나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내놓은 것이 마케팅에서 1년에 한 번씩 바꿔준다. S7 뭐 갤럭시 클럽에 가입을 하는 회원들에 한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새 폰을 무조건 바꿔준다. 이런 네. 어떤 갤럭시 클럽이라는 어떤 마케팅도 내놨는데요. 그게 이제 애플 아이폰이 미국에 사고 있는 소비자 마케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삼성의 갤럭시가 이번에 처음 우리나라에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새 제품을 바꿔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니 1년에 한 번씩 새 제품을 바꿔준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잘 네.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사게 되면 뭐 SK 매장, 뭐 SKT 매장, 뭐 KT 매장 이런 데 가서 바꾸잖아요. 그렇죠. 갤럭시 클럽을 가입하려면 그 매장이 아닌 삼성전자 매장에서 그 핸드폰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요? 저는 디지털 프라자 AS점밖에 모르겠는데. AS는 꼭 알아야 되죠. 디지털 플라자 같이 있을 겁니다. AS점이랑. 거기 가서 사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거기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제품을 공기계 형식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리고 그 기계를 가지고 네. 자기가 SKT든 KT든 LG U+든 이제 통시사를 갖다가 이제 가입을 하는 건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하면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제품을 반납을 합니다. 중고폰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반납을 하고 귀찮아. 새 제품을 줘요. 근데 귀찮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잘 활용하면 매년 그 뭐 새 제품을 찾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잘 활용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다 바꿔주지 않고요. 기업들이 또 어떻습니까? 이게 잘 쓰다가 혹시 뭐 기스가 나거나 뭐 그러면 또 안 바꿔줍니다. 뭐야? 장난하는 거야? 그렇죠. 네? 바꿔주기로 했으면 바꿔줘야지. 기스 났다고 안 바꿔주는 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정말 맞는 어떤 그 서비스인지.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이를테면 얼리 어답터들 뭔가 됐든 새 거 나오면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상 나왔으면 다 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략이 삼성의 이런 전략이 좀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뭐 쓰던 거 써.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솔직히 그것도 낭비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반환경적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자, 기본적으로 지금 그동안 보면 삼성의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세웠다. 뭐 이런 네. 건데 갑자기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뭔가 좀 그동안의 성장 전략에 좀 한계를 느꼈다. 뭔가 변화의 필요성이 느꼈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이번 이제 뭐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그런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따라잡기, 패스트 팔로워라는 게 결국 이제 빨리 따라잡는 거거든요. 1위 업체, 선두 네. 업체를 어떤 따라가는 그 후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 되게 그런 것들을 되게 빨리 잘 제품들을 뭐 그게 카피가 됐든 아니면 네. 새로운 제품이 됐든 그런 시장에 맞게끔 막 내놓은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수익에 기여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뭐 그 S7처럼 굉장히 고가의 어떤 프리미엄급 휴대폰이 있는가 하면 되게 싼 여러 가지 중저가 핸드폰까지 다 많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의 지금 제품 생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에서도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사실상. 그래서 중저가 시장이나 신흥 시장에 그런 중저가 폰을 엄청나게 팔고 생산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시장에서 중저가 폰이 이미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삼성전자 위기의 핵심 특히 휴대폰 사업의 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중저가 시장에서의 어떤 그렇죠. 그런 중국 업체들의 어떤 따라잡힘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샤오미로 대변되는 그런 중국의 어떤 그런 전자산업, 전자업체들의 어떤 그런 똑같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삼성이 그대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고 프리미엄급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폰의 또 수성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양쪽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크게 많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 부문 포함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어떤 이런 위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극복 내지는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삼성전자도. 네. 그래서 예, 이번에 예. 올해 뭐 삼성전자 주총 때 뭐 그 CEO들 나와가지고 그 주주들 앞에서 한 얘기가 왜 삼성은 맨날 그 패스트 팔로워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힘들게 가느냐. 과거에 노키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노키아 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노키아 망했는데 이따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이번에 뭐 내놓은 게 먼저 앞서가는 1위 업체가 되겠다. 이제 선두 업체가 되겠다. 뭐 퍼스트 무버 그걸 영어로 그러는데 하여튼 1위 업체가 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아직 실제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이런 전략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삼성전자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새롭게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방식으로 혁신적인 어떤 모델 뭐 제품 이런 서비스 이런 걸 이제 나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런 뭐 조직 개편 그다음에 회사의 분위기 뭐 내부였던 뭐 팀장 네. 과장 차장 이런 것들도 직급도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바꾸겠다 뭐 네. 조직 개편을 막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잘 반영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삼성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이 중심이 돼서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세요. 네. 안드로이드 폰은 국민 사찰법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기업의 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잘 만들었어도 안 사. 이제 휴대폰 시장 하강세입니다. 네. 솔직히 안드로이드 폰 못 믿겠어요. 네. 애국심에 삼성 제품 호소하는 구태 이제 그만하자. 정부가 안드로이드 폰 못 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1년 기스 없이 써야 새 걸로 바꿔줘? 이런. 안드로이드 폰 이제 무서워서 못 쓴. 지금 제가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테러 방지법 이후에 또 맞습니다. 국정원이 통신자료 조회한 내용들이 막 네. 속속 네.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 김종철 부장님도 요구하셨어요? 네, 저 요구했습니다. 나왔어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네.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저도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방금 독자분들 내지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네. 기업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안드로이드 폰으로 그리고 하여튼 사실상의 구글 안드로이드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대변되는 반대쪽 대변되는 1위 업체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애플 아이폰이 전 세계적인 어떤 뉴스의 중심에 섰던 게 뭐냐면 미국 CIA, 그렇죠. FBI가 그쪽에 테러 관련된 애플 아이폰의
잠금 장치 해제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플 아이폰의 그 사장 CEO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금 장치 해제를 그 미국의 어떤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미국의 어떤 사법 당국이 잠금 장치 해제를 요청을 했지만 그 팀쿡 그 CEO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이 아이폰의 그 잠금 장치 해제가 결국은 무슨 국가의 어떤 그 안보 상황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네. 그 수많은 어떤 그 소비자 내지는 네. 그 시민들의 정보가 자칫 침해될 우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결국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안드로이드 폰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쓰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뭐 테러 방지법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나 경찰청이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네. 어떤 정보를 그대로 통신사 내지는 뭐 이쪽 업체에 그냥 요청하면 다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알려주고. 맞아요. 물론 이게 카톡 사찰이 맞습니다.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삼성전자하고 또 약간 또 다릅니다. 이동통신사하고 이게 이번에 이동통신사들이 그걸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건데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도 되게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우리도 안 알려주면 안 알려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동통신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 네. 오픈하는 거죠. 통신 자료 요거 오면 네 그리고 다 그렇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럼 억울함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자,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보 안전 문제, 이게 뭐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그건 또 좀 다른 기회에 논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발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상인 교수라고 계신가 봐요. 서울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삼성이 망할 거다. 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박상인 교수를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이분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교수로 계신데, 한 3년 동안에, 3년 동안 노키아의 몰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노키아의 그 사례가 삼성전자와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떤 당신의 생각이 또 있었던 것이고, 삼성전자와 노키아와 여러 가지 닮은 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노키아의 어떤 몰락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반면 교사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삼성전자 다시 되돌아보게 됐던 것이고, 박 교수께서 최근에 이제 하여튼 그런 연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자체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키아의 어떤 여러 가지 몰락 과정, 노키아가 3년 만에 2010년 전후에서 갑자기 몰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역시 노키아와 똑같은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 방식, 그다음에 어떤 내부의 어떤 조직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키아를 따라가고 있는 방식 봤을 때 삼성전자도 되게 위기 내지는 불안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고. 자신이 어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런 어떤 매출, 이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박 교수 말로는 빠르면 5년 안에 5년 안에 5년? 네, 5년 안에 금방 닥치는데 5년 삼성전자가 망할 수도 있다. 아니면 길어도 10년 안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삼성전자가 망할 것이다. 아이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단언하시길래 네. 물론 뭐 그 박 교수님도 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쉽게 삼성전자 같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죠. 네. 다만 현재와 같은 어떤 이런 위기, 노키아의 사례를 봤을 때 삼성전자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군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삼성인 계십니까? 바짝바짝 모이세요. 지금 삼성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안에 회사가 망할 수 있다. 뭐 서울대학 교수의 예측 뭐 이런 건데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아닐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 대비해라, 그렇죠. 준비해라. 그렇죠. 뭐 이런 메시지가 더 강렬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희가 S7도 얘기했지만 네. 삼성전자가 S4 이후 그러니까 S4 이후 S5, S6라는 삼성전자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업의 매출 그다음에 우리끼리 이제 어떤 기업의 내지는 어떤 제품의 어떤 그런 장부라고 하죠. 네. 그 기업의 어떤 우리가 얼마 팔았고 얼마 또 뭐 소비했고 뭐 얼마 또 비용이 들어갔고 결국은 얼마 이익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어요. 휴대폰 사업 부분이 있고 생활가전 사업 부분이 있고 또 반도체 사업 부분이 이렇게 큰 덩어리 세 개가 있는데 네. 휴대폰 사업 부분의 어떤 그 매출과 이익이 삼성전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 부분이 여기 영향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매출이 삼성그룹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네요.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 삼성 그랬으면 뭐 여러 가지 뭐 TV, 냉장고, 세탁기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가전제품, 그다음 반도체. 네. 그 요새는 가전제품은 LG가 훨씬 더 맞습니다. 많이 팔리는 거 아시아 시장 여전히 석권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제 2014년, 그러니까 2012년, 13년 때는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휴대폰 사업이. S4, S3 뭐 엄청나게 데이트를 쳤고 그 당시에는 세계 휴대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성장 시기였고 또 프리미엄급으로 그 포함해서 그래서 삼성전자 이익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2014년 이후로 굉장히 그 급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따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지만 박 교수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런 추세, 뭐든지 기업은 추세가 있잖아요. 그럼요.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추세로 갔을 경우에 그리고 휴대폰 사업 부분이 지금 같은 이런 적자는 아니죠. 그런 어떤 이익 규모가 계속 감소 추세 갔을 경우에 일정 부분 노키아하고 약간 비교가 될 측면이 있는데 이런 휴대폰 사업이 이렇게 부진할 경우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 한참 잘 나갈 때는 150만 원 이상 갔던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130만 원이 지금 채 안 되고 있는데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가 예전에 가장 높았을 때에 비교해서 한 70% 정도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그 주력 계열사의 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그쪽 영향이 미치겠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배 구조를 바꿔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그런 연쇄부도 아니 연쇄부도. 맞아요. 그래서 박 교수가 그 시뮬레이션 돌린 그 측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70% 하락, 뭐 80% 하락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니 그 지배 체제 핵심이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주가도 거의 삼성전자가 70% 하락하면 거의 70% 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이런 계열사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70%에서 63%, 64% 이렇게 막 주가가 폭락한다는 거예요. 주가 폭락하고 휘청거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열사들이 또 주가가 하락하면 이것이 다시 또 삼성전자한테 다시 또 영향을 부메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겠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87%까지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또 후발 효과가 또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어떤 내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사실상 어떤 기업의 주가가 87%, 90% 가까이 폭락한다는 얘기는 망한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건 뭐 그 기업의 주가 주식 자체가 종이 완전히 뭐 헐값
수준이 되는 거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뭔가 위기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가 지금 뭐 그 계열사 문제도 있지만 수많은 하청업체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관된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얼핏 농반으로 뭐 연쇄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업률 이런 거를 증가시키는 요새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돈만 원 쓸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네, 근데 여하튼 그런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런 위기론 내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그 후방이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업체, 다른 뭐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걸 정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뭐 놔두고 보고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지만, 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라는 게 그 워낙에 한순간에 금방 그 영향을 미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삼성 그 개인 삼성전자 그 그룹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 계열사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결국은 금융시장 자체가 휘청거리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그룹 계열사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국내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20% 이상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 예. 이 계열사들이 주가 폭락하고 되게 하게 되면 금융시장 자체가 휘청거릴 것이고, 그러면 또 삼성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있잖아요. 금융기관들, 금융회사들. 이 사람들도 금융회사들의 또 부실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들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주가가 폭락하는데 가만히 자기 돈을 계속 묻어두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돈 빼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 곧바로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소하청업체, 국민연금도 삼성전자 주식을 19조 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거나 사실상 하락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19조 원이 뭐 작은 돈이냐 큰 돈이냐 뭐 지금 4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비하면 뭐 비중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말이 19조 원이죠. 뭐 그게 엄청난 19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엄청난 그게 국민의 돈들이에요. 그럼요. 진짜 그 미래를 담보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내 가지고 지금 그럼요. 삼성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일정 부분 약간의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삼성에 대한 과도한 그렇죠. 경제력 집중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할해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네. 재벌에게만 그냥 끝까지 막 그 뭐 제도적 혜택을 못 줘서 안달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 포이그젠플 파장에 광고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혜택이나 이런 게 많아져야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더불어 성장이라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 경제 네? 더불어민주당이 맨날 주장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핀란드 노키아, 아까 그 박 교수께서 뭐 노키아 사를 연구하다가 이제 삼성전자까지 넘어가고 그랬지만, 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박 교수님과 같이 이제 인터뷰하고 같이 이제 그 연구 결과물을 같이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노키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노키아가 핀란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사실상 재벌이죠, 뭐 노키아가. 국가 경제에 맞습니다. 기여하는 바가 컸다는 건가요? 그래서 핀란드를 그 해외 외신들은 핀란드 경제 자체를 노키아에 너무 그 치중이 돼 있으니까 단일 기업 경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핀란드를 두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핀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노키아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네. 한국의 삼성을 비교해봤을 때 그 박 교수 논문이나 책을 내용을 보면 그 한국이 더 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핀란드의 노키아보다 한국의 삼성이 더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그룹 전체 매출액이 한 300조 원이 넘습니다. 303조 원 정도 됩니다. 국가 예산에 버금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50조 되잖아요. 네, 350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전체 GDP가 한 1,48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모든 국민들, 그 나라의 생산 가치, 생산 부가 GDP 생산이 1,400
185조 원인데 한 그룹이 303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막 너무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죠. 20%가 넘는 거죠. 노키아 같은 경우인데 이거 GDP의 단순한 어떤 숫자 비교지만 또 이런 것도 이런 있더라고요. 그 교수가 박 교수가 얘기하신 GDP 점유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제 GDP의 어떤 대비가 다른데 GDP가 있고 그 GDP를 비교해서 부가가치 생산액을 따져서 그 비율을 나타낸 건데 그 GDP 점유율 같은 경우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한참 노키아 잘 나갈 때 핀란드 전체에 차지하는 그 점유율, GDP 점유율이 4%였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그 GDP 점유율이 4.7%였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단일 기업 경제라고 얘기하는 그 핀란드 노키아가 4.0% GDP 점유율이 그런데 한국 삼성은 4.7%라. 더 높은 거잖아요. 더 높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우리가 맨날 얘기해도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재벌 개혁 그리고 이제 소수 그룹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이번 총선 이제 코앞인데 각 정당마다 찌그럭버그럭 맞습니다. 막장 경쟁? 정책 경쟁하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금 막장 경쟁을 하고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투표를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현장에서 잠깐 그 총선 관련된 각 여야의 어떤 공약들. 정책 공약들을 한번 그렇게 깊게는 못했지만 얼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대부분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아까 아침에 김종인 민주당 대표가 올해 이번에 총선의 핵심은 경제라고 하고 또 경제가 문제다. 경제야. 문제는 경제 그런 어떤 슬로건도 내놨던데요. 제발 슬로건 구호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겨워 죽겠어. 지쳐.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 말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아니 공정경제, 더불어경제 누가 좋은지 모릅니까? 실천을 해야지. 중요하죠. 실천을. 맞습니다. 맞아요. 이 박 교수가 얘기하는 어떤 이 해법 중에 되게 다른 것들은 이미 많이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 중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박 교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그 재벌개혁 또 재벌개혁 정말 사람들이 재벌개혁 지겨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재벌개혁도 말만 했지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습니다. 말뿐이야 다. 우리가 솔직히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 포함해가지고 보수 정권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보수 정권보다 한 발 좀 더 앞서 나간 어떤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있었지만 재벌 개혁 부분에서는 여전히 진보 진영의 그 교수님들 마찬가지로 그런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 세계 정치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도 유력 정치인들, 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샌더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힐러리가 말해라. 맞아요. 맞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소극적 자본에 대해서 네. 세게 비판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이게 뭔가 로비스트와 다 연계돼 있는 그러니까 재벌의 로비 이런 데서 정치인들이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입법부인 의회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알지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를 잘 안다면 정말 그런 재벌이나 재벌 권력이나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들이 좀 국민을 대표해서 맞습니다. 의회로 네. 진출해야 되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보면 네? 론스타 때 네. 황당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갔기 때문에 과연 이런 당에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되겠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박상현 교수가 얘기한 이스라엘식 재벌 개혁을 한번 스터디 내지는 정말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식은? 20대 국회 때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박상현 교수와 얘기를 나누면서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이스라엘식 재벌개혁 해법을 저도 좀 약간 스터디를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2013년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경제력 집중법을 통과를 시켰대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도 거의 1대2대 재벌 회사들이 꽉 잡고 있는 이 나라도 뭐 장난 아닌 나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보수 지금 정권, 우리나라 비슷한 보수 정권인데 그 보수 정권이 이런 어떤 재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보니까 그 보수 정권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특정 기업으로 경제력이 크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민주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대요. 네. 그래서 여야가 합심으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력 집중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이 일단 우리가 금산분리 하잖아요. 네. 금융회사하고 비금융회사하고 그걸 같이 하지 말래. 그렇죠.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산분리, 은산분리 네, 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더 확실하게 재벌 기업들한테 너네 금융할래 아니면 산업할래 빨리 결정해. 6년 안에 끝내. 다 처분해. 계열사 다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우리나라는 지금 지주회사 있고 자회사 있고 그 밑에 또 손자회사 그걸 다 허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주회사법 여러 가지 느슨한 형태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는데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위에 지주회사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자회사 이것만 인정해주고 네.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재벌의 어떤 지배구조 그 다음에 금산분리 이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강제를 해놓고요. 네. 2013년 말에 딱 시행해서 6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하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독재적 성격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여기서 저기서 정치권 안에서부터 찌그럭거럭 별별 소리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전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노선,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길찾기를 이제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양극화 문제 너무 심각하고 그렇죠.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이 전부 어렵게 된다면 그걸 국가 권력이 정치가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는 이미 지났다. 그럼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시장에 개입해서 네. 정말 공정하게 시장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국가의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그렇습니다.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는 많은 애청자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도 희망하고 원합니다. 네. 그런 날이 오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비연포를 길거리에서 네.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출마한 지역을 김종철 부장님하고 한번 가서 네.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